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출근길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계절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진다는 추본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낮은 서서히 짧아지고 밤은 점점 길어지게 되는데요. 일교차가 10도씩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계절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돌봐야 할 때이기도 하죠. 주변에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가을 탄다고 하면서 이맘때면 우울하고 무기력해진다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들도 늘기 시작하는데요. 추부는 균형을 이루는 낮과 밤 사이에서 우리의 심신도 균형을 잘 잡도록 권하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좀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죠. 이 계절 변화를 가장 또 실감하는 게 입맛인데요. 가을 먹거리가 풍성해서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식욕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음식보다 찌개나 탕 같은 따끈한 국물 요리가 생각이 나고요. 퇴근길엔 야외에서 생맥주 한 잔, 삼겹살 굽는 일상의 모습도 이 계절에 특히 어울리는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인데요. 작물마다 수확법이 달라서 주의할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을 작물들의 수확법과 저장법까지 텃밭 소식 다양하게 살펴보고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나를 위한 마케팅, 개인화 경험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이제 날씨가 선선함을 좀 넘어서서 아침 저녁에는 좀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관장님 지금 텃밭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날이 서늘해지면서 이렇게 긴팔을 입게 되는데요. 밭에 보면 이제 배추와 무 그리고 이제 쌈채소들이 지금 현재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옷걸음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호박과 오이가 또 이제 날이 서늘해지니까 다시 열심히 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30도가 넘어서 이렇게 숫꽃만 피다가 이제 암꽃과 숫꽃이 함께 피면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늦게 달린 호박은 늙은 호박으로까지 익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애호박 정도로 자랐을 때 열심히 수확해 주어야 합니다. 네. 늙은 호박도 아니고 애호박도 아닌 그 애매한 중간 상태의 호박은 쓰임새가 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수확량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얇게 잘라 말려서 이렇게 애호박 꼬지를 만들어서 보관하면 겨울철 나물용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그렇게 말리는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고추나 가지와 같은 열매 채소의 경우에도 끝물이라고 그러죠. 이제 끝물 열매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10월 초면 중부지방에 첫서리가 예상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풋고추 상태에 있는 것들은 이 고추를 뿌리채 뽑아서 빨갛게 익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풋고추 상태로 늦게 달려서 풋고추 상태로 이제 수확할 경우에는 이렇게 고추절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풀을 발라서 고추 부각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그 뿌리째 뽑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렇게 뿌리째 뽑는 이유는요. 서리 피해를 받지 않고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후숙해서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식물의 뿌리에는 이제 물관과 채관이 있는데 네. 물관이라고 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라서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물을 계속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식물체 안에 수분의 농도가 옅어져서 추워질 경우는 얼게 되죠. 근데 뿌리를 뽑아두면 아무래도 물을 끌어올리는 물이 없기 때문에 체액의 농도가 진해져서 추워져도 얼지 않고 남아있는 열매와 씨앗을 숙성시키는데 활용되게 됩니다. 네. 줄강낭 콩이나 작두콩과 같이 이런 것들은 이제 무한화서라서 무한정 계속 꽃피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차례로 열매나 꼬투리가 익어가는 이런 작물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뿌리째 뽑아두면 포기 안에 있던 물과 양분으로 열매가 익어가는 후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일 모레 오겠다 싶으면 이렇게 뿌리를 뽑아놓는 게 남아있는 열매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확하는 법도 작물마다 이렇게 다 다르군요. 또 알뿌리 수확할 때 주의할 게 있다고요. 네, 이 청취자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질문한 것도 있었는데요. 토란 줄기를 아직 수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어린 줄기는 남겨두고 살이 오른 줄기를 잘라내서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말리는 작업을 합니다. 네. 우리 보통 육개장에 많이 들어가죠. 양분이 줄기로 가지 않고 알뿌리로 가도록 해서 남은 어린 줄기와 잎들이 작은 알뿌리들이 성장을 돕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줄기에다 영양을 비축하기 때문에 알뿌리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뿌리 수확은 설이 내리기 직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알뿌리와 함께 반드시 수확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줄기 바로 밑에 있는 큰 뿌리, 우리 이제 모구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루터기 무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구도 함께 수확을 해야 합니다. 알뿌리가 내년 씨앗이 되지만 이 모구도 더 좋은 씨앗입니다. 훨씬 봄에 심어놓으면 성장세가 모구로 심은 게 더 성장세가 빠르거든요. 네. 마르지 않고 얼지 않도록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흙을 쌓아서 시루떡 만들듯이 모래 한 켜, 그다음에 이 모구 한 켜 이런 식으로 해서 흙에 묻어서 집에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알토란처럼 씨앗 역할을 하는 모구와 같은 것들이 또 있는데 약혼의 경우에는 관아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네. 고구마처럼 생긴 약혼 뿌리는 수확하고 줄기 밑 이 관아라고 하는 것은 대개 내년에 씨앗으로 쓸 부분인데 버리고 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쪽 뿌리 쪽을 자세히 보면 울긋불긋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나중에 새로운 싹을 내고 약혼으로 자라는 씨앗이 됩니다. 토란의 모구처럼 얼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흙에 묻어서 집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뿌리나 줄기가 씨앗을 대신하는 작물도 있다면서요? 네. 꽃이 펴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런 씨앗이 아닌 식물의 잎이나 줄기, 뿌리가 네. 씨앗을 대신하는 것을 보통 영양체 종자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꽃꽂이라든지 젖목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보통 식물체 자체를 가지고 번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영양체 종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양체로 씨앗을 대신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강, 강황, 고구마, 감자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구마와 땅콩도 보통 10월 초에 수확을 해야 합니다. 수확을 앞둔 고구마나 땅콩은 수확을 앞두고 잎에 검은 점들이 주근깨처럼 이렇게 박혀요. 그러면 빨리 수확해 주세요 하고 농부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땅속에서 캐어낸 작물들은 약혼은 일주일, 다른 것은 2주 정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펼쳐 놓아서 말려야 맛도 좋아지고 저장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큐어링이라고 하죠. 큐어링이요? 네. 또 관장님, 그 고구마랑 땅콩을 저장을 할 때 온도 조절을 잘 해야 한다면서요? 네. 이제 다른 뿌리 작물들은 얼지 않을 정도로만 보관하게 되지만 고구마의 경우에는 저장 온도가 15도 정도입니다. 따라서 큐어링이 이렇게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네. 15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우리로 치면 이제 거실이나 이런 곳이 되겠죠. 이런 곳에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거실은 15도보다 높지 않나요?
네, 그래도 15도 이상이니까요. 네, 15도 이상만 네. 되는데요. 온도가 떨어지면 썩게 됩니다. 그리고 땅콩은 땅에서 캐긴 하지만 이건 또 영양체라기보다는 씨앗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고구마와 같은 땅속 줄기나 뿌리로 또 이제 그 이것들도 잘 큐어링을 잘 말려야 되고요. 또 이게 우리가 땅콩은 노란 꽃이 피고 지면서 네. 씨방이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로는 낙화생, 낙화생. 꽃이 땅으로 떨어져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네. 씨앗이지만 땅속에서 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말려서 큐어링을 한 다음에 보관해야 되는데 보통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말려야 합니다. 곰팡이가 생긴 땅콩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독소가 이 곰팡이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장하고 말리면서 나오는 그 잔해물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면서요. 네. 수확하고 나면 이제 잎들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줄기도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그렇겠죠. 이런 잔해들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비를 만들 수 없다면 땅을 파고 이렇게 묻어주면 되는데요. 이런 잔해들이 밭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월동하는 해충들이 여기에 기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 작물을 수확하고 남긴 잔해를 깨끗하게 치우는 것만으로도 다음 해에 병해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네. 또 관장님 지금이 또 보리와 밀을 파종할 때라면서요. 중부지방은 이제 10월 초까지 보리와 밀도 파종을 할 때입니다. 요즘은 밥에 넣어 먹거나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보통 엿기름이나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쓰는 곡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텃밭에도 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밑거름을 충분히 하고 넓은 이랑을 만든 다음에 전뿌림이라든지 줄뿌림을 하게 되는데 가을에 싹이나 자라는 과정에서 뿌리에서 새끼치기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겨울 나고 또 봄이 되면 또 한 차례 새끼치기를 해서 네. 포기가 많이 생겨서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늦게 뿌릴 경우에는 새끼치기도 부족하고 겨울날 충분한 에너지를 뿌리에 비축하지 못해서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통 이걸 이렇게 뿌리는 것을 가을보리나 가을밀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에 파종해야 하는 것들의 파종 시기를 놓쳐서 봄에 파종할 때는 또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씨앗을 얼린 다음에 파종하는 얼밀, 얼보리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추나처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하고 밀이나 보리와 같은 결실이 맺지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기와 절차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네요.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주신 질문들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3323님이 토마토 20포기가 9월 초에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9월 초에 죽었으면 그래도 수확은 한 3, 4화방까지는 수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너무 비가 그때 많이 와서 네. 배수를 제대로 관리를 안 했던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9월 초 중순에 거의 수확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토마토요?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아래서부터 1화방, 2화방, 3화방 정도까지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아래서부터 해요? 네. 아래서부터 이제 꽃차례가 1화방, 2화방, 3화방 이렇게 올라가면서 열리게 되는데 그 정도 수확하면 잘하신 거예요. 네. 죽었던 것은 아마 배수라든지 이후에 이제 웃거름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비가 많이 왔었죠. 네. 네. 또 심혁용님이 가지가 길지 않고 동굴해서 크지 않는 이유는 모종이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요즘 나와 있는 가지들이 다 이렇게 길쭉한 솥불 모양의 가지가 대세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동그라면서 굉장히 큰 그런 가지를 더 선호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만은
유독 이상하게 이렇게 길쭉한 그런 가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품종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품종이 이렇게 동그란 가지라든지 혹여 모종 가게에서 또 관상용으로 심는 조그만 동그란 미니 가지가. 가지가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걸 잘못 주시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모양이 다양한 게 있군요. 네. 2012님이 봄 당근 있던 자리에 가을 당근 심어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연작 피해라 그래서 이어서 똑같은 작물을 심으면 이제 피해를 보거든요. 예, 이제 뭐 병충해도 문제고, 그다음에 땅 속에 남아 있는 미네랄이 떨어져서 생육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당근은 이런 연작 피해가 비교적 덜한 품종에 작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봄 당근 심었던 자리에 가을 당근 다시 심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경환님이 저도 서양 가지가 이쁘더라고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동그란 가지 예쁘죠? 동그란 가지. 네. 2044님이 가을 상추와 함께 루꼴라, 케일 같은 잎채소를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경 쓸 게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한참 자랄 때라서 이제 모종으로 심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함께 심어도 특별하게 이렇게 서로 피해를 입히는 작물들은 아니라서 같이 심으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거리 간격을 좀 넉넉하게 주어서 통풍이라든지 웃거름 주기 관리에 이렇게 좀 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941님. 김장 채소와 월동 작물을 같이 심어도 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김장 채소하고 월동 작물 같이 심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배추하고 무하고 쪽파라든지 파를 가까이 심으면 배추하고 무는 가까이 심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배추와 파, 쪽파 또는 무와 파, 쪽파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뿌리 성장에 방해되는 물질이 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파, 쪽파만 김장 채소 작물에서 좀 멀리 띄워서 이렇게 심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파, 쪽파만 좀 네. 조심하면 되겠네요. 3883님. 텃밭이 작은데요. 지금 시기에 초보자가 뭘 심어보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모종 가게에 나와 있는 모든 작물들은 심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추워진다 하더라도 내한성이 강한 작물들이 많거든요. 상추도 내한성이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아욱도 영하로 떨어져도 영하 뭐 5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버텨요. 예, 그리고 근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버텨주기 때문에 지금 모종 가게에 나와 있는 거 서둘러 심으시고요. 네. 예, 수확을 뭐 좀 늦게까지 좀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이제 콜드 프레임이라든지 이렇게 온상이라든지 이런 걸 씌워주면 네. 또 좀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심어도 늦지 않은 작물들이 많으니까 네. 서둘러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텃밭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3180님, 서울에서 주말 텃밭 농사를 하는 도시농부입니다. 지난 8월 22일에 무를 파종하고 한냉사를 씌웠는데 무의 키가 커져서 한냉사에 잎이 눌릴 정도가 되었어요. 한냉사는 언제까지 씌워두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제 걷어내셔야죠. 이제 잎이 눌릴 정도면 이제 걷어내야 되는군요. 배추도 이렇게 한냉사 씌운 게 잎이 자라서 한냉사에 닿을 정도 되면 이제 걷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날이 서늘해지면서 좀 그 괴롭히던 병해충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배추가 성장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 이제 됐으니 네. 한냉사는 이제 치워도 한냉사는, 되는군요. 그리고 한냉사는 또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깨끗이 씻어서 잘 말아뒀다가 또 이제 봄에 또 이런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재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용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 오늘은 나를 위한 마케팅, 개인화 경험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만을 위한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개인화 경험 마케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요즘 내 이름이 적힌 초코 과자 찾기가 화제라고요. 네, 벌써 출시 40년이 지난 동그란 모양의 초코 과자가 요즘에 개인화 마케팅으로 SNS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을 찾아라라는 이벤트인데, 과자 위에 한국인 이름 중 가장 인기 있는 이름 500개와 그리고 이 과자의 공식 캐릭터 이름 4개까지 총 504개의 이름을 랜덤하게 새겨두었습니다. 네.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 이름 역시 흔해서 그런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벌써 찾아보셨군요. 네, 사실 이렇게 본인 이름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이 새겨진 과자를 찾는 사람들을 늘고 있고, 그리고 이벤트 자체도 인증샷을 남기고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그 해시태그를 걸면 간단히 응모가 되는 방식인데요. 2개 이상의 이름과 하트 모양이 새겨진 과자까지 함께 찍어서 상대방을 태그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확산이 더더욱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처럼 원하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대량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특정 편의점에서는 전월 대비 3배까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정말요? 네, 사실 그리고 이번 이벤트는 젊은 세대에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 SNS에 본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들의 이름을 찾아서 그들의 계정과 함께 인증샷을 올리고 네, 또 구매한 초코 과자를 산처럼 쌓아둔 다음에 이름을 찾아보는 컨텐츠들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했던 과자 구매를 소비자가 직접 내 이름을 찾는 게임 혹은 놀이로 바꾼 점이 이벤트의 가장 큰 흥행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내 이름이 새겨진 과자라는 특별한 경험이 소유욕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제품이 오래되기도 했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뭐 초코 과자를 다르게 바꾼다거나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도 아닌데, 이 이름 찾기라는 단순한 요소를 이벤트에 녹였을 뿐인데 재미와 또 경쟁을 유도하고 또 관계를 기반으로 참여 또 공유를 확산시켰다는 점이 기발합니다. 사실 40년이나 된 전통 과자가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고 또 접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름 하나로 젊은 세대에게 신제품처럼 다가간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뭘 엄청나게 특별하게 바꾸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이름 하나만 새긴 건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재미랑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 10년간의 소비 일기를 만들어준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포털사 N사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 10주년을 맞이해서 개인화 콘텐츠로 AI가 만들어주는 10년간의 내 소비 일기를 제작을 해줬어요.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저도 이거 보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거든요. 좀 무서워서 못 해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간편 결제 이력을 바탕으로 최대 11개까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건 다행입니다. 네, 적당히 저희의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소비들을 정리해서 AI가 코멘트를 달아주고 SNS 스토리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든 점이 역시 또 특징입니다. 네, 간편 결제를 이용한 날부터 현재까지 매년 1개 이상의 결제 내역을 골라서 AI가 소비 내역을 분석해 주는데, 기차 예매 내역에는 설레는 여행 혹은 매운 음식을 주문한 날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하루였다와 같이 네, 그날 내가 느꼈을 법한 감정들을 같이 AI가 써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결제 내역이라고 하면 남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나만 볼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소비 일기를 만들어주면서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줬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 자칫하면 AI가 만들었을 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멘트들을 따뜻하고 감성적인 문구들을 배치함으로써 상세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우리의 일상에 함께해서 행복했다.
혹은 앞으로의 선택에서도 곁에 있겠다라는 문구들이 이 서비스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살아있는 서비스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N사는 기존에도 블로거들을 위해서 1년간의 내 블로그 방문객, 내가 작성했던 주제, 그리고 조회수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말마다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주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만의 인기글 랭킹도 보여주고 내가 글을 쓰는 패턴, 또 방문자가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까지 나 그리고 내가 썼던 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주는 개인화 경험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 소비일기를 통해서 더 이용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면 나도 몰랐던 나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내 취향을 색다르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 개인화 경험에 대한 건데요. 좋아하는 색깔로 영화를 고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요? 네, 우리가 영화를 고르는 OTT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네. 보통은 장르 혹은 배우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추천된 컨텐츠를 보면서 선택을 네.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는 영화 속 컬러 데이터베이스라는 별칭을 가졌고 사실 한 사람의 취미에서 시작돼서 벌써 20년 가까이 된 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요? 네, 이 사이트에는 색깔을 중심으로 영화를 탐험하고 고를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 수많은 영화 속에 있는 장면들을 다 일일이 캡처를 해서 색상별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나 장르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장면 속에 있던 주요 색상에 따라서 영화 이미지를 배열을 해둔 거예요. 예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강이나 파랑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하면 그 컬러가 보이는 영화 장면들을 한눈에 타일처럼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거든요. 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모아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색깔이 나와 있는 모든 장면들을 한 번에 보고 그리고 관심 있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영화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인데 네. 이렇게 내가 선호하는 색깔을 단서 삼아서 새로운 영화를 찾아가는 색다른 영화 검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색상뿐만 아니라 기존 영화 플랫폼처럼 감독이나 배우 또는 장르에 따라서 필터링할 수도 있어서 내 영화적인 취향이나 시각적인 취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데요.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영화 자체를 즐기기도 하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미감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색이 영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비교하면서 감상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라는 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영화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색채와 영화를 연결하는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그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로 영화를 골라보면서 평소에 내가 보지 못했던 영화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색에 따라서 달라지는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이 개인화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처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경험도 정말 흥미로운데 이번에는 패션 브랜드에서도 나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개인화 마케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탄생화와 이니셜로 꾸밀 수 있는 모자가 있다면서요? 네, 최근 스포츠 모자 브랜드 N사에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커스텀 서비스를 강화해서 호응을 얻고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인 모자 디자인에 내 이니셜 혹은 별명 또 좋아하는 문구를 자수로 새겨서 나만의 모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와. 근데 여기에 생일이나 기념일을 나타내는 날짜를 숫자로 새겨 넣기도 하고 또 별자리나 탄생화, 탄생석 같은 내 상징을 모자에 담을 수 있어서 패션을 넘어서 개인적인 의미를 담은 세상에 하나뿐인 모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또 인기가 있는 건 또 특정한 위치에 그냥 한 글자 정도의 이니셜을 넣는 게 커스텀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네. 여기는 자수 위치도 뭐 오른쪽, 옆면, 뒷면 내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새겨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대 6개까지 무료로 커스텀을 제공한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6개면은 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조합은 다 할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과 내가 좋아하는 심볼,
또 이니셜과 숫자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부담 갖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 하러 가야겠어요. 네. 근데 이게 재미있는 점은 해외 그 구매자들하고 국내 구매자들의 차이점인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야구 구단의 로고 같은 스포츠팀 한정 판매에 커스텀을 더하거나 네. 혹은 또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팬들이 많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커스텀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모자에 담는 걸 좋아하던데 국내 구매자들은 심플하면서도 내 이니셜 나를 표현하는. 내 생일, 내 탄생석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디자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르네요, 나라별로. 네,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담아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매장에 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모자에 나의 개성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아내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모자가 그냥 패션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패션 브랜드가 보여주는 좀 흥미로운 개인화 마케팅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네. 이게 같은 제품이어도 나만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애정도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런 걸 좀 그 타겟한 그런 마케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번에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내 아이가 직접 주인공이 되는 그림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뭔가 책 속의 주인공이 돼본다라는 상상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아이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 하나뿐인 동화책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을 내 아이 이름으로 설정하면 표지부터 책 속의 이야기에 있는 모든 이름을 아이의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네, 또 책의 도입부에는 선물을 하려고 하는 부모님이나 뭐 이모 삼촌 같은 가족, 지인들이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칸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동화책과 연결이 되면서 내 아이만을 위한 글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주인공 아이의 머리 스타일 그리고 입는 옷 피부 톤과 같은 이 캐릭터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제공이 돼서 네. 내 아이와 닮은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책 하나를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고민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선물을 하나 주는 것 이상의 경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에 등장을 할 때마다 내가 주인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키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함께 읽으면서 부모와 아이가 교감을 하고 또 이야기를 매개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네.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워낙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아날로그 종이책은 아이들에게 큰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맞춤형 그림책을 만들다 보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이 선물을 받게 되면은 평생 간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에 어릴 때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내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내가 주인공인 동화책을 보면서 좀 더 뭉클하고 더 재밌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걸 선물해준 분들의 사랑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또 결합을 해서 더 섬세하게 개인화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책 속에 단순히 이름만 넣어서 이름을 바꾸고 또 캐릭터를 바꿨다면 아이의 성별,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이나 선호하는 색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이야기 자체를 바꾸는 동화책도 생기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공룡을 좋아하는 조카를 위해서 공룡 이야기 동화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그림에 색깔이 없는 스케치만 있는 책을 만들어서 색칠 공부 책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읽는 아이마다 내용까지 완전히 다른 이 세상에 하나뿐인 책이 개인화 경험을 어릴 때부터 좀 심어주는 것 같고 이런 기술들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다양한 개인화 경험 사례에 대해서 흥미롭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전달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개인화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나만의 것이라는 특별함을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내 이름이 적힌 과자처럼 단순한 요소만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내 10년간의 일기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대단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어도 우리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라던가 작은 굿즈에 이니셜을 하나 새겨주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거든요. 아. 네, 제가 하나 더 이제 한 식음료 브랜드 사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좋아요. 네, 그 월드컵 공식 스폰서가 되지 못한 한 케첩 브랜드가 이 브랜드와 같은 이름을 가진 축구 팬을 섭외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브랜드 컬러의 옷을 입히고 경기장을 찾게 했는데 브랜드는 우리가 스폰서로 못 가지만 우리 고객은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우리 브랜드와 이름이 같은 소비자들이 직접 인증샷을 남기게 유도한 이벤트입니다. 사실 제품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도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사례인데 네. 이렇게 소비자가 이 제품, 서비스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개인화 경험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화 경험 마케팅이 우리나라에서 더 잘 활용이 되고 또 소비자들도 네.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내가 여기 이 브랜드와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네. 이렇게 확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습니까?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일교차가 아주 큰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올해 독감 예방 접종도 시작이 됐는데 첫 순서는 2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들부터라고 합니다. 일정 참고해서 접종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